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거대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몸과 정신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맞아요. 신경과학의 최전선부터 인지과학, 그리고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지평까지 넘나드는 꽤 묵직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총찰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문헌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나라는 존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 주거든요. 뇌과학의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철학의 실존적 사유가 어떻게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융합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새삼 깨닫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가장 직관적이고 도발적인 비유부터 바로 짚고 넘어갈까요? 자료에서는 우리의 몸을 자기조절적 화학공장으로 묘사하고요. 정신을 자기조직적 의미공장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화학공장과 의미공장, 정말 매력적인 대비죠. 생물학적 층위에서 이 화학공장이라는 표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묘사 같아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뒤에는 사실 거대한 화학적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생생한 예시가 있죠. 극장에서 압도적으로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쏟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스크린의 빛과 소리가 신경을 타고 들어오면 뇌 깊숙한 곳에 편도체가 경고 신호를 울립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HPA 축이라고 부르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이 가동되는 거죠. 네, 아주 역동적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HPA 축이 작동하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요. 맞아요. 동시에 옥시토신이나 프로락틴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눈물샘을 자극하죠. 이 모든 복잡다단한 반응은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랑은 전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신기하죠.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생존, 즉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자동조절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약간의 반발심이랄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어지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정교한 자동조절 화학공장이라면 결국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이 요란한 화학 반응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요.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슬픔을 느끼는 것이지 정신이 따로 존재해서 슬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냐는 그런 환원주의적인 시각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말하는 의미공장으로서의 정신은 도대체 이 생물학적 기계와 어떻게 선을 긋고 있나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정신의 자기조직적 특성에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화학공장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주사기로 특정 호르몬을 주입할 때마다 매번 완벽하게 동일한 감정과 맥락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막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정신은 편도체가 뛰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그 무작위적인 생리적 현상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파편화된 화학적 신호들을 엮어서 과거의 상실에 대한 애도라거나 인간에 대한 숭고한 감동, 이러는 특정한 패턴으로 조직화해냅니다. 그러니까 몸이 던져주는 원자재들을 다시 재가공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몸이라는 화학 공장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분투한다면 정신이라는 의미 공장은 그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해석하고 맥락을 부여하는 능동적 주체입니다. 화학 반응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정신이 개입하는 순간 그 반응이 나의 서사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는 뜻이군요. 몸은 생존하고 정신은 해석한다.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예술적품을 빚어내는 장인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해석의 과정, 즉 의미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대 인지과학의 핵심 개념이 등장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뇌를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폰지나 정보 처리 장치로 여겼잖아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뇌는 결코 가만히 앉아 정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예측 기계라는 거죠. 이 예측 기계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칼 프리스톤의 이론이 나오죠. 네, 칼 프리스톤의 자유 에너지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놀라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예기치 못한 놀라움은 곧 생존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가설을 세워둔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내적 모델을 먼저 세워두고 실제 감각 데이터와의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예측 기계가 오작동하는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발끝에 당연히 한 칸의 계단이 더 있을 거라고 뇌가 완벽하게 예측하고 체중을 실었는데 바닥이 평지일 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온몸에 불쾌한 충격이 퍼지고요. 맞아요. 아주 기분 나쁜 충격이죠.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감각이 바로 뇌의 내적 예측 모델과 실제 감각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한 예측 오차입니다. 프리스턴이 말하는 자유 에너지죠. 뇌는 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차를 줄이려고 끊임없이 뇌 안의 예측 모델 자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군요. 다음번에는 더 정교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바로 이 예측 모델의 끊임없는 수정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단순히 뇌가 계단 높이를 예측한다 수준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예측과 오차 수정 과정이 자아의 형성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측 기계로서의 뇌는 단순히 시각이나 청각 같은 물리적 데이터만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델링 엔진은 시간의 축을 따라 과거의 경험 데이터들을 끌어모아 미래의 내 모습을 끊임없이 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편화된 감각과 기억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엮이게 되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서사입니다. 어제의 내가 겪은 오차를 오늘의 내가 수정하고 내일의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이 거대한 연속적인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뼈대인 셈입니다. 예측 기계다 오차를 수정하며 세상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의 지필 과정과 같네요. 인지과학의 건조한 메커니즘이 갑자기 한편의 문학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통찰이죠. 자, 이제 이 서사를 써내려가는 정신이라는 녀석의 위치에 대해 조금 도발적인 철학적 접근을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이라고 하면 단단한 두개골 안쪽에 뇌세포 덩어리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끌어와서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은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정신이 머릿속에 들어앉아 외부 세계를 관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대신 정신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직접 맞부딪히며 형성되는 지평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머그잔의 따뜻함을 손끝으로 느끼고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피부로 인식할 때 당신의 정신은 뇌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세계가 만나는 그 접점, 그 관계망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이겠네요.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정신을 어떤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가치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깊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내면은 존재하되 비어 있어도 존재한다. 전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꽤 강렬한 태제죠. 보통 우리는 내면이나 정신이라고 하면 그 안에 기억, 감정, 지식 같은 내용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보관상자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정신을 고정된 내용물로 꽉 찬 닫힌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정신이 이미 모든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그저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어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경험이나 경이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비어 있어도 존재한다는 말은 정신이 오히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역동적인 장이며 새로운 의미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겁니다. 텅 빈 캔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어있는 현상학적 지평 위에서 인간은 단순한 감각 데이터를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동물적인 생물학적 생존에는 전혀 필요 없는 잉여의 가치들, 예컨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화를 창조하고 예술을 만들고
철학을 논하죠. 인간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상징적 가치를 창조해내는군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차이는 오늘날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화두와 완벽하게 연결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측 기계로서의 뇌 모델은 현재의 딥러닝 AI 구조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AI도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의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값과 실제 결과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수정해 나가잖아요.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계산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뇌도 예측 기계이고 AI도 예측 기계인데 당신과 나, 우리 인간 정신만이 가진 고유함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자료들을 관통하는 가장 무거운 철학적 화두일 겁니다. AI와 인간 모두 오차를 수정하는 예측기 게임은 틀림없지만 그 오차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AI가 어떤 예측에 실패해서 치명적인 에러 코드를 마주했다고 가정해보죠. AI에게 이 에러는 그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수정해야 할 수학적 데이터 값에 불과합니다. AI는 에러 앞에서 절망하거나 존재론적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반면에 인간은 완전히 다르죠. 아주 일상적인 예로 누군가와 깊이 사랑하다가 뼈아픈 이별을 겪었다고 해볼까요?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이별은 이 사람이 내일도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예측 모델이 산산조각 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예측 오차가 발생한 대형 사건이죠. 하지만 인간은 이걸 단순히 예측이 틀렸네, 다음 년에 모델의 가중치를 수정해야지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이 오차는 개인의 세계를 붕괴시키는 실전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인간 정신만의 존재론적 특성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고통을 서사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을 느끼고 죽음을 자각하며 한계를 넘어 초월을 욕구하죠. 고통마저도 그냥 데이터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 뼈아픈 붕괴의 경험을 끌어안고 치열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슬픔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나는 이 상실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 즉, 에러 값을 나의 자기동일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엄한 서사로 편입시켜버리는 겁니다. 에러를 서사로 전환하는 힘? AI는 버그를 패치해서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이라는 버그를 재료 삼아 의미, 가치, 존재를 하나로 통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 공장을 지어 올리는군요. 인간 정신은 그 자체가 고유한 시스템인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담론을 당신의 일상으로 끌어내려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당장 내일을 살아갈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이론들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아까 정신이 고정된 상자가 아니라 동적인 장이라고 했었죠?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경망 구조가 태어날 때 굳어버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뇌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오차를 극복하며 서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끊임없이 재편합니다. 여기서 자료에 언급된 BDNF, 즉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일종의 뇌를 위한 강력한 비료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낯선 환경에서 예측 오차를 경험하며 그걸 극복해낼 때 뇌에서는 BDNF가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신경망을 더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훈련과 능동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의 의미 공장을 끊임없이 재편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처럼 AI가 모든 지식을 요약해주고 정답을 떠먹여주는 시대에 우리는 이 뇌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만약 AI가 주는 매끄러운 정답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뇌는 스스로 오차를 극복하고 서사를 만들어낼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I 기반 교육이나 새로운 감흥형 미디어들을 활용할 때 단순히 지식을 창고에 주입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질 좋은 예측 오차를 던져주도록 만들어야 해요. 우리의 기존 가설을 기분 좋게 배반하고 깊은 사유를 유도하는 훈련의 도구로 삼는 거죠. 치열한 충돌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신의 모델링 엔진을 날카롭게 벼릴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감각 데이터의 오차를 수정하고
세상의 수많은 파편 속에서 청취자 스스로 더 풍부한 해석을 내놓는 진정한 자기사사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게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다룬 심층 탐구를 요약하자면 서두에 던졌던 명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몸은 생명을 유지하고 정신은 삶을 해석한다. 아주 강력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굳건한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의 정신은 세상을 예측하고 상호작용하며 비어있는 공간에 예술과 의미를 채워넣습니다. 실패와 고통이라는 에러마저 기꺼이 삶의 서사로 승화시키는 의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에도 그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묻는 것은 영원히 인간의 몫일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은 다소 도발적이고 새로운 생각거리를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까지 뇌는 끊임없이 예측의 오차를 줄이고 안정을 찾으려는 예측 기계라고 설명해왔잖아요. 오차가 적을수록 생존 확률이 극대화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정을 추구하고 오류를 혐오하도록 설계된 기계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자발적으로 오차를 찾아 나서는 걸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난해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충격을 받으려 하고 낯선 철학에 뛰어들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모험을 떠나는 걸까요? 생존의 논리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완벽한 예측을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더 차원 높은 서사를 만들어내는 이 비합리적인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계산 시스템이 아니라 위대한 의미 공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완벽한 예측을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비합리적인 모순. 마지막 이 도발적인 질문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오차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해담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유해 보시길 권유하며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